그 디프리브 세션 마지막 수업이고 이번 차시에서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 수업인 만큼 회식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챗GPT랑은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몸이 돼버렸죠. 그래서 챗GPT가 코딩도 해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은 과제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모든 다양한 태스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똑똑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차시에는 NLP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NLP보다는 어떻게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이 챗GPT, 제미나이 같이 똑똑한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나 거기에 대한 좀 개념적인 부분들을 핵심만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입니다. 그 일부에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어, 다양한 태스크나 뭐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베딩, 워드2백, 뭐 랭귀지 모델이 뭔지, 그리고 RNN이랑 LSTM에 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NLP를 토대로 어떻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인코더, 디코더, 디코딩, 파인튜닝까지 살짝 짚고 넘어가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뭐냐 하면은 정의를 하자면은 이겁니다. 그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분야인데요. 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NLU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서 그 자연어를 좀 이해를 하고 요약을 하는 태스크고 이 NLG 같은 경우에는 이 제미나이처럼 제너레이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챗봇이랑 뭐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큐멘트에 관해서 핵심 내용만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머신 트랜스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I가 소설을 써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태스크들이 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다양한 활용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 NLP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테스트를 개별 단어 또는 토큰으로 분류하는 과정인 프리프로세싱을 거치고 그 단어를 수치 벡터 공간으로 표현을 하는 인베딩 과정, 그리고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를 바탕으로 이 NLP 시스템을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텍스트를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링,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 과정부터 볼 건데요. 이 전처리 과정의 시작은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좋아한다라는 자연어가 입력이 딱 됐을 때 이거를 토크나이징한 예시를 보면은 뭐 세종대왕의 213이라는 토큰 아이디가 할당이 되고 좋아한다의 324라는 토큰 아이디가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자연어 입력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토큰 아이디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호 교수님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명강의를 들으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토크나이징 방법에도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캐릭터 베이스드 토크나이징이라 해서 이 기존 알파벳을 그냥 알파벳 단위로 이 페스터라는 게 들어오면은 알파벳 단위로 끊어서 이 토크나이징을 하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워드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거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스터에는 18277, 뭐 페스티스트에는 1729가 이제 할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서버드 레벨 토크나이징이라 해서 이 페스트를 같은 토큰 아이디를 할당을 하고 거기에 뭐 접두사나 뭐 접미사 같은 게 붙으면은 또 다른 이제 토큰 아이디 해당 서브월드에 해당하는 토큰 아이디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징을 했어요. 그 세종대왕의 2132라고 토크나이징을 하고 한글, 영어, 맥북 각각 토큰 아이디를 할당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컴퓨터한테 얘네들에 대한 의미론적 유사도를 한번 구해봐라. 얘네들 대해서 이해를 해봐라. 하면은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저희는 직관적으로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세종대왕이 한글이랑은 개념적 연관성이 좀 있고 이 한글이랑 영어는 좀 범주적 유사성이 있다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세종대왕 113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게 인베딩이라는 건데요. 이제 벡터화를 통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연산할 수 있게 수치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큰 아이디들이 할당이 되면은 이 예시로는 2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값을 매핑을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벡터화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벡터화 된 거를 인베딩 공간 차원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 값들을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면은 이 벡터 값들이 학습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뭐 한글이랑 영어는 뭐 같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세종대왕이랑은 한글이 더 가깝죠, 영어보다. 그리고 맥북은 아무래도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예제인데요. 자, 퀴즈를 드릴 건데 이 맨이랑 우먼을 그 토커나이징하고 벡터화를 해서 인베딩 공간 차원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3차원 공간을 나타냈는데 이 맨이랑 우먼에 해당하는 그 벡터 거리 있잖아요. 우먼 마이너스 맨. 이 벡터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킹이라는 인베딩 벡터에 더하면은 뭐가 될 건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인베딩 공간 안에 벡터를 위치해 놓는다는 것이 단순히 수치화를 해서 컴퓨터가 이거를 입력으로 받는 것 외에도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적인 예인데 실제로 GPT나 뭐 제미나이에 들어가는 토큰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수백, 수천, 뭐 수억 가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큰 단위들이 이런 인베딩 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의미론적 유사도 관계성을 띠고 있다. 이거가 왜 워드 인베딩이 강력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드 인베딩의 시조새 격인데 이 백오프 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보캐블러리 안에 이러한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 보캐블러리 단어 셋 안에서 등장을 했으면 1, 등장 안 했으면 0. 이런 식으로 이 벡터화 수치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예시로 원아웃 인코딩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수치화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서 벡터화를 시켜서 인메이딩 공간에 넣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참여형으로 대화를 유도를 할 건데 제가 무한하지 않게 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아, 용량이 너무 커진다. 저희가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아시다시피 이 원하딩 코딩에서는 이러한 벡터를 그 스파스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벡터 차원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맨이랑 우먼을 내적 값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직교하니까 0이 되겠죠. 내적을 해서 의미로적 유사도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연구자들이 제시를 한 게 그 워드 투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워드 투백을 정의를 하면은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비슷한 벡터를 가지도록 학습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주변 단어로부터 학습을 해서 문맥이 비슷하면 의미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에 땡땡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맥북이랑 세종대왕은 메모에 들어갈 정답이 아니겠죠. 방학에 뭐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이러한 게 더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워드투백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단어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시바오랑 이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스킵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킵그램이 최근에는 더 많이 쓰이고요. 이거보다 더 진보된 가정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컴퓨터에 어떻게 이 자연어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력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란 게 뭐죠? 저희가 MLP랑 CV 시간에서도 배웠다시피 이 모델이라는 거는 제가 GPT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규칙을 바탕으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 수학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양이 사진을 딱 해가지고 뭐 CNN으로 이게 뭐 고양이 확률은 82%고 뭐 강아지 확률은 15%고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단순한 이런 결정 경계를 결정짓는 분류 문제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MLP 수업이랑 CV 수업에서 다뤘던 데이터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정적인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어요. 정적인 데이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입력값을 받을 때 고정된 입력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심전도 신호인데 이 맥박이 뛰는 그런 심전도 신호는 어떤 이제 시퀀스적인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맥박이 뛰겠죠?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아침에 보는 주식 시세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는 얼마 올랐고 오늘은 얼마 내려갔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Who is the most famous person in the world 이거는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순차 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장이라는 거는 문맥이 표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를 그냥 다 바꿔버리면은 이게 뭔 문장인가 싶겠죠. 그래서 이런 주어 동사나 뭐 이런 이 순차적인 특징이 꼭 있어야지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그러면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 정의를 쳐보면은 주어진 문맥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 또는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순서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맥 정보를 반영을 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Who is the most famous person in the world라는 문장을 뭐 반만 쳐도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기능도. 왜냐하면 이렇게 랭크업이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의 분포에 따라서 그 모델이 데이터 분포에 따른 규칙성을 학습을 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랭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모델링 과정을 거친 일련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러면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모델링을 하려면은 학습이 필연적이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오브 월드의 확률 분포를 학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이제 I am a good 이라는 인풋이 들어갔으면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언어 모델이 문장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문맥에 대한 정보를 시간축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의 굿이 나왔을 때 이 스튜던트라는 하나의 단어를 생성을 해서 결국에는 I am a good student라는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랭귀지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랭귀지 모델, 좋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단순히 다음 토큰의 예측값이 높은 거를 이제 뱉어내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좋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토큰을 뱉어낸다 하더라도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장 전체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도 랭귀지 모델링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월드 올더링이라는 것은 이 나는 밥을 먹었다랑 밥을 나는 먹었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나는 밥을 먹었다가 좀 더 뭔가 정상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적인 정보도 이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이 월드 초이스 같은 예시에는 나는 점심으로 밥을 먹었다. 나는 점심으로 책상을 먹었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 랭귀지 모델링의 구조적으로 메커니즘에 고려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이 W1부터 WT까지의 전체 문장의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 W1이 일어난 확률 뭐 곱하기 W1이 일어났을 때 W2가 일어난 확률 이 짝대기가 그 저희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W1까지 넣었을 때 W2까지 넣었을 때 W3가 일어날 확률 이거를 누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률값들을 다 합해버리면은 이 문장 전체 확률이 나오겠죠. 그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 20년 전에 사람들이 그 연구자들이 뭐 어떤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느냐 이거를 좀 재밌게 그 메커니즘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RNN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고 이 정의를 하자면 RNN은 이전 시점의 정보를 기억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NN은 현재 입력과 이전 의미 상태, 히든 스테이트를 함께 사용해서 현재 상태를 계산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RNN을 그냥 복잡하게 나타내는 건데 인풋으로 이제 X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유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게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지게 되고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그 출력층으로 갈 때 또 V라는 가중치가 곱해지면서 어, 이런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RNN 구조를 축약해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인풋으로 X가 들어왔을 때 이 가중치 U를 곱하고 뭐 출력층으로 갈 때는 V를 곱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이 W라는 가중치입니다. 이 W라는 가중치가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정보량을 참조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 자기 회귀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회귀적인 그 모델링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나 음성이나 시계열과 같은 순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RNN 구조를 시간축을 따라서 펼쳐 놓으면은 이러한 구조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력층 X는 현재 시점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입력층에 입력에 X1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은닉층으로 가는 가중식 U를 곱해서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 1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2를 만들 때는 그 다음 토큰인 X2를 입력으로 받게 돼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중식 U를 곱하고 이 히든 스테이트 2를 만들 때는 히든 스테이트 1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 히든 스테이트 1의 정보를 참조를 해서 W를 곱하는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H3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1의 정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T에는 히든 스테이트 1부터 히든 스테이트 T-1까지의 내부 상태에 대한 정보량들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저장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앞에서 본 정보가 뒷시점의 예측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RNN 구조에서는 뭐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X1, X2, X3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FW라는 그 같은 계산 함수를 각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하나의 셀이 시간초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모든 시점에서 이 선은 이 해당 W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게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이 W가 매 시점에 뭐 다른 값들을 곱해지는 게 아니라 매 시점마다 같은 값들을 곱해줘요. 그래서 이 RNN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매 시간마다 곱해지는 W라는 가중치가 동일한 가중치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을 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사과랑 뭐 나는 어저께 뭐 할아버지랑 윷놀이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를 할 때 사과랑 똑같은 빨간 사과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위치하는 그 문장 안에서의 위치는 다르죠. 근데 저희는 직관적으로 그 다른 문장에서의 사과가 같은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동일한 뭐 가중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중요도가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일관성을 동일한 가중치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RNN 구조에서 뭐 매번 같은 길이의 입력값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과를 먹었다처럼 짧은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긴 뭐 PDF 문서 하나 분량의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파라미터 이 W라는 가중치를
매번 바꿔주게 되면 일단 컴퓨팅 자원이 너무 크게 들고 두 번째로는 그 해주셨다시피 일관성 있는 모델링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시어링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HELL이라는 철자를 입력을 했을 때 헬로우라는 그 타겟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고 제가 따왔는데요. 이것만 보시면은 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아래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웨이티드 쉐어링을 하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참조해서 현재 T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완성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뭐 출력을 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인데 텍스트 데이터가 시간 정보가 있는 시퀀스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MLP 수업에서나 뭐 저번 주차에 했던 컴퓨터 비전 수업에서는 백프로파케이션을 할 때 역접화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퀀셜 데이터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도 이런 알고리즘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BPTT라고 하는데 이 입력값이 들어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축을 따라서 이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토대로 이 출력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 정보가 누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수직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역접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나요? 그래서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체인리로를 해서 곡선형과 미분하는 방식으로 그 출력 오차를 뒷시점에서 앞시점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점에 가중치, 이 W, V 이런 게 다 업데이트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돼도 이 W, V, U 이 가중치들이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핵심적으로 언급을 드렸다시피 열연의 구조에서 가중치는 모두 동일한 값입니다. 이런 이 RNN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은 RNN을 안 쓰잖아요, 사실. GPT 할 때 RNN 아키텍처를 쓰는 게 니잖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 RNN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쓰지 않게 되었을까요? 문장이 길면은 RNN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접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뭐 히든 스테이트가 끽해봤자 뭐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진짜 한 이 토큰이 뭐 2천 개까지 막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맨 앞에 길동원이라는 주어가 이 푹시기로 작성하였다를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사실 푹시기로 작성을 하였다의 주체가 길동인데 이 길동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 역접화 알고리즘을 아무리 수행을 해도 해당 토큰에 대한 정보량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쉽게 보시면은 그 이동평균 아시죠? 이동평균. 뭐 1, 2, 3, 4, 5가 있을 때 뭐 주식시장에서 EMA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새로운 입력값이 더해질 때마다 그것을 평균되고 또 평균해 또 평균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동평균이랑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존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을 그 정확히 말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하죠. 그 더 나아가면은 롱 디펜던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장기 문맥성 문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승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기울기 소실 문제랑 그 장기 문맥성 의존 문제 그 두 개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그 연구자들이 LSTM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LSTM은 롱 쇼텀 메모리의 줄임말인데 정의를 하자면은 이 게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어하여서 장기 기억을 유지를 한다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를 이제 열면은 해당 정보를 많이 참조를 하겠다는 거고 뭐 이렇게 게이트를 닫으면은
해당 정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 안에서 RNN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문장을 보면은 좀 중요한 문장 단어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 단어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에 조금 더 이제 선택적으로 정보량을 게이트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장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게 LSTM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세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폴겟 게이트가 있고 인풋 게이트가 있고 아웃풋 게이트가 있는데 이 폴겟 게이트는 뭐 여기 F라고 써져 있는 게 다 폴겟 게이트고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전 셀 상태 중에서 어떤 정보를 유지를 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I라고 써져 있는 if 게이트에서는 현재 입력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중요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저장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셀 스테이트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맨 위에 CT-1 CT 이 직선이 셀 스테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RNN 구조와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경로고 중요한 정보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이 여기 메모리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뭘 중요하지 않은 정보 버리고 뭐 중요한 정보 저장하고 그래서 포깃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로 선택적으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뭘 출력할 건데 그걸 아웃풋 게이트가 정해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TANH?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 이게 활성함수잖아요. 여기에서도 시그모이드 활성함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수님들이 뭐 딜러닝 수업에서나 인공지능 수업에서나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렐루가 짱이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렐루가 짱이다. 그래서 요즘 렐루를 많이 쓴다. 활성화수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가 고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렐루가 없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활성화수로 썼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업자로 준비하면서 GPT 쳐가지고 알아냈어요. 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의 출력값이 몇부터 몇이죠? 네, 0부터 1이죠. 그러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의 출력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렐루 함수는 양수만 출력해요. 좀 특이한데 렐루 함수는 이전 입력값이 양수일 때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렐루 함수를 쓰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 LSTM의 핵심 키 아이디어는 이 게이트로 활성화 정도를 제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폴겟 게이트에서는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고 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범위는 0부터 1 사이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버릴지 선택을 할 때 이게 확률 값으로 너무 알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쓰는 거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왜 쓰는 거냐면은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 이제 모델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음에 어떤 중요한 정보를 보내줄지 이거에 대해서 게이트가 결정을 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출력 범위를 써가지고 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1로 활성을 한다고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정확하진 않고 직관적 예시를 들었을 때 중요하면 마이너스 1로 중요하면 플러스 1로 보내버리고 중요하지 않다. 이거 쓰레기 정보다 하면은 마이너스 1로 보내버리고 이거를 할 때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가 삐타죠. 그래서 이제 렐루를 안 쓰고 이러한 활성함수를 쓴다. 좀 모델 구조가 이건 RNN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RNN이랑 LSTM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LSTM을 이제 다시 리뷰를 해보자면 단순한 응립 상태를 확장을 하여서 정보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그라디언트 베니싱 없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RNN의 응립 노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입력과 이전 입력 상태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가 단순
하지만 정보 제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LSTM의 이 메모리 블럭이란 게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LSTM의 은닉 노드는 메모리 블록 플러스 뭐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프로그램 메커니즘 이런 게 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보의 저장, 삭제, 출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M이 그 당시 소타였어요. 어레는이 이제 그 당시에 또 파격적이었는데 LSTM이 나오고 와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죠. 이건 진짜 뭐 영원히 소타겠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LSTM의 단점은 뭘까요? 그러면 어레인에서의 이 장기 기억 이동성 문제를 뭐 어느 정도 해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LSTM의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모델 구조가 복잡해서 이 파라미터 수가 엄청 방대해져요. 그리고 이게 또 LSTM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문맥 의존성을 그나마 해소를 한 거지 완전히 해결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게이트라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 시퀀셜 데이터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좀 재밌어지는데 다음에 뭐가 나올지 좀 예상이 가시죠? 예상이 가시는 분들과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재밌는 내용이 2부에 또 기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토크나이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리고 그 토크나이징 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수치적인 벡터화를 통해서 컴퓨터가 입력으로 받아줄 수 있게 컴퓨터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아이디를 인베딩 벡터로 수치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베딩 기법에 대해서 워드투백을 간단히 봤고 그렇게 인풋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이 RNN과 LSTM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문맥의 정보들을 파악을 하려고 했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봤는데 이 GPT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말 그대로 뭐 제너레이티브 생성을 뭘 하겠죠? 프리트레인드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규칙성을 익혔다. 사전학습이 됐다. 마지막에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트랜스포머다. 네. 이게 2017년도에 구글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의 이름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인데요. 지금 현대에 기반하고 있는 모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메커니즘은 이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서브 타이틀로 써왔는데 Turning Point When AI Started Replace Human Jobs. 어떻게 달리 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저희 일자리 걱정이 많잖아요, 요즘에. AI가 일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현 상황도 이 논문이 나와가지고 일어났다. 그래서 그만큼 이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이 메커니즘이 현 시대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어떤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형성할 수가 있나라고 보면은 중요한 개념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 셀프 어텐션을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이 어텐션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죠? 어텐션이 뭐 주의, 집중,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떠한 인풋으로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단어들 간을 독립적으로 참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사과를 사과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위치한 나는이랑 먹었다라는 그 토큰까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다 참조를 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텐션을 쉽게 말로 표현하면 그거고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중요도를 계산해서 그 각 단어를 문맥에 맞게 다시 인베딩 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재 단어를 독립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다른 단어들을 함께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는 결과적으로 이 컨텍스트 센시티브 인코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This is an example 이라는 문장을 셀프 어테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뭐 작동을 하느냐 시각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예시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진하게 사각형이 돼 있는 게 참조를 할 때 더 어텐션 스코어가 높았다는 것이고 뭐 흰색에 가까우면 어텐션 스코어가 낮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련의 셀프 어텐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또 다른 이제 벡터 값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왜 LSTM보다 좋을까요? 트랜스포머가 왜 LSTM을 이겼을까요? 셀프 어텐션을 메커니즘을 할 때 뭐 기존의 RNN이랑 LSTM에서는 토큰 아이디별로 인베딩 벡터 차원을 매핑을 했잖아요. 근데 셀프 어텐션을 하면은 뭐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어폴로자이즈의 사과랑 애플의 사과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 단어를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 간의 유사성까지 다 계산 수식에 포함이 되니까 동음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왜 트랜스포머를 쓰냐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RNN이랑 LST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그 시간축 뒷선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했잖아요. 근데 해당 방법은 이 시간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연산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왜 곽강을 받고 아직까지 활용이 되고 있냐면 이 각 연산들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RNN이나 LSTM에서는 이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별렬적으로 때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텐션 이즈 올린 리더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맥시멈 패스 랭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 am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대로 토큰이라고 해봅시다. 3, 4, 5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랭귀지 모델에서 디코더가 출력을 할 때 이거를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딱 하고 그냥 생성을 하진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하냐면 뭐 i가 들어왔을 때 im까지 디코더에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그 im을 다시 인풋을 넣고 제너레이티브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존의 RNN이나 LSTM 같은 랭귀지 모델에서 어쨌든 인코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 네모 박스가 인코더예요. 그리고 이게 디코더예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에서 기존에는 인풋이 인코더에 딱 들어가면은 이 인코더에서 어떤 컨테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이 컨테스트 벡터라는 거는 이 인풋에 들어간 문장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차원 축소를 해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활용적으로 극대화한 컨테스트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컨테스트 벡터를 다시 디코더의 인풋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컨테스트 벡터를 디코더에서 복원을 하면은 그게 이런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코더에서 이 컨테스트 벡터로 만드는 연산 과정에서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트랜스포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단어들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지금 5번째 인덱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i라는 이제 토큰은 첫 번째 있죠. 근데 RNN이나 LSTM은 시간축을 기준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하는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생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O-1 해가지고 최대 네 번째 거리에 있는 토큰 아이디까지 정보를 불러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문장을 예시로 하면은 이 맥시멈 패스 랭스라는 게 몇이겠죠?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장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어, 문장이 n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맥시멈 패스 랭스의 복잡도가 5의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 말씀 주셨다시피 병렬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냥 뭐 나 이거 참조할래. 그럼 그냥 딸깍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도가 5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지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셀프 어텐션을 정의를 하면은 단어들 사이의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문맥을 반영한 표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트랜스포머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그 문장 간의 유사성을 또 문맥에 대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시각한 내용인데요. 뒤에 애니멀 뭐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라는 문장이 들어오고 이거를 셀프 어텐션을 해봤을 때 이제 it이라는 게 뭘 뜻하죠? 이 문장에서 뭐 길을 뭐 크로스하는 행위 그게 뭐 it이 되겠죠? 그래서 그 it이라는 단어를 그 문장 안에서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it이라는 단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다른 이제 인접한 거리에 있는 토큰들을 참조를 해서 어떻게 it이라는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할 것인가 하면은 이제 진하게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게 많이 참조한 것들인데 이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정도가 이 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it이라는 토큰을 해석을 하면은 뭐 D 애니멀이 뭐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고 뭐 2가 더 높게 나타나고 비커즈나 이도거즈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어텐션 스코어 뭐 적게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오버뷰는 이렇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인코더랑 디코더가 결합된 그런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입력 문장을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테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그 컨테스트 벡터를 통해서 출력 문장을 생성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스페인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인코더에 들어가면은 이게 함축적인 벡터로 다시 표현이 되고 이게 디코더에 들어가서 리니어나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이 스페인어가 I am a student로 번역이 되는 일종의 머신 트랜스레이션 예시인데요. 예전에는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기계가 뭐 챗봇처럼 뭐 사람처럼 말을 해?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연구진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번역이었어요, 번역. 네. 지금은 LLM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뭐 엄청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의 카이스트 인재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뭐 스카우트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번역이 급선무였어요. 네, 굉장히 화두였고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는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 블럭을 동시에 쓰진 않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이 태초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결합된 형식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RLN이랑 LSTM은 아까 제가 그 설명했다시피 어떠한 그 셀 스테이트나 뭐 히든 스테이트 간을 연결짓는 시간축을 토대로 문맥을 학습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맥시멈 패스 랭스가
복잡도가 5의 1로 줄어든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표에 세울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시간축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정적 데이터가 있고 동적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동적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문장에 있는 시퀀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에 표현을 하고 이 시간적 표현을 어떤 식으로 모델이 인풋으로 넣을까요? 제한된 방법이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펩시콜라 마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수행을 하냐? 이제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베딩 차원 공간에 벡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되는 그 값을 그 토큰 벡터에다가 단순히 그냥 컨캣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이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가 들어왔다고 치면은 인베딩 벡터로 만들고 그 인베딩 벡터랑 같은 차원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해줄 때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토큰이라고 해서 뭐 첫 번째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 값을 더하고 뭐 n번째라고 해서 n번째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하고 이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어떤 함수를 쓰냐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쓰거든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그래서 질문을 또 드릴 텐데 왜 사인 코사인 함수를 쓸까요? 선형대수학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은 저희가 그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벡터와 벡터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평가하죠? 네, 다 프로덕트 내적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예요. 파동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인베딩 값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뭐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한 한 방식이 왜 여기서 잘 먹히냐면 이 사인 코사인 함수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긴 문장이나 뭐 문맥이 들어와도 이 식을 이 규칙성을 이용을 하면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토큰이더라도 다른 아이디 값을 갖게 돼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다 프로덕트 연산을 실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테이션이 일종의 내적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고 그 유사도를 바탕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인데 이 내적 행렬 연산을 할 때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이 사인 코사인이. 그래서 만약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다른 위치 벡터로 한다고 하면은 뭐 찌꺼기 값들이 남아요. 그 리프레젠테이션. 근데 이거를 하면은 아까 동훈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 어떤 벡터의 상대적인 거리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사인 코사인 함수를 쓴다. 근데 이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그 저희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아키텍처의 첫 번째 블럭인 인코더 블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문맥이 반영된 표현으로 변환하는 모듈이에요.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고 인코더에서 이 하나의 축약된 정보가 담긴 컨테스트 벡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문맥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게 컨테스트 벡터예요. 그래서 인코더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컨테스트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의 순서 정보를 추가한 게 이 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그 블럭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이 겹쳐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각 단어가 다른 단어를 참고하여서 문맥 정보를 반영을 하고요. 이 add and 놈이라는 거는
그 MLP 시간 때 그 학습할 때 모멘텀이나 아담? 맞나요? 아담? 그런 거 배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그레디언트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제어하려고 그 쉽게 풀어 말하면은 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거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이 애드 놈이란 것들로 이제 표현을 변화하고 학습을 안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건 뭘까요, 이거? 그 레슨넷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생각한 그 키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떤 그 모델의 잔차를 단순히 그 더해주는 학습 과정에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안정화되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인코더 블럭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가는 것은 레지듀얼 스킵입니다. 스킵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레슨넷에 그 아이디어를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도 차용을 했다. 그래서 input 값 그대로 이렇게 흘려 보내준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n 곱하기라는 거는 이렇게 축약형으로 나와 있는데 인코더 블럭을 여러 층 반복을 하여서 더 풍부한 표현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레이어를 뭐 깊게 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과정을 차근차근 볼 건데요. 앞에 RNN이나 LSTM은 지금 안 쓰니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필수 구성 요소는 이 쿼리 키 밸류 벡터예요. 그래서 토큰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세 가지로 일단 나누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쿼리는 뭐 현재 내가 찾고 있는 정보고 키는 쉽게 말해서 그 해당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참조할 것이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the animal didn't cross the 뭐 이러한 5개 시퀀스의 이제 문장이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번 벡터에 해당되는 값이 보라색이니까 이 더가 되겠죠. th. 그러면은 이 더에 해당되는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애니멀은 2번이 되겠고 디니트는 뭐 3번이 되겠고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더는 5번이 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 할 때 이 더라는 거에 리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싶어 하면은 이 다 벡터화를 시켜서 각각 다 내적을 하는 거예요. 이 1번을 쿼리라고 하고 나머지 토큰들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토큰들을 키 벡터라고 해가지고 쿼리와 키의 내적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5개의 행에 일렬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 하는 거고 그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이런 식으로 합이 1인 일종의 확률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밸류 벡터랑 순차적으로 다시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1번에 있는 토큰, 이제 더라는 토큰을 표현력을 저희가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넣고 싶은데 이 5가지의 정보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참조를 하면서 밸류 벡터를 곱해줌으로써 하나의 축약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표현이 이 1'이 이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새롭게 새로운 이제 표현력을 학습시킨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하면은 이 THE 첫 번째 토큰을 셀프 어텐션 하면은 이게 4번이 0.3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뭐 0.1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어텐션 스코어 적게 줄래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텐션 수식인데 펄이랑 키 벡터를 내적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나눠주고 이거는 좀 분산을 안정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밸류 벡터를 곱해주는 이 간단한 수식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앞서 본 예시는 셀프 어텐션이에요. 이거는 단일헤드 어텐션이라고도 달리 말할 수 있는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정의는 여러 어텐션 헤드가 서로 다른 문맥 관계를 병렬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건데
이게 CV에서 뭐랑 비슷한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번 주차에 배웠던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랑 이게 비슷해요. 이 왜 싱글 헤드 어텐션을 단일로 안 쓰고 굳이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쓸까? 그 저번 주차에 CNN 배울 때 혹시 필터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필터를 하나만 놓진 않잖아요. 필터를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필터에 대해서 피처 맵이 한 장씩 뽑히고 그거를 다 이제 더하면은 피처 맵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피처 맵이 이제 거의 3D 블록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필터를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필터를 여러 가지 쓸까요? CNN에서 충분한 특징을 갖기 위해서 정확하면. 그래서 싱글헤드 어텐션 안 쓰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쓰는 거예요. 마치 CNN에서 그 컴퓨터 비전에서 그 필터를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다양한 피처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 싱글헤드 어텐션에서는 어,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문맥 관계를 변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커리키 밸류가 들어오면은 각각 여러 개의 그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투영을 하고 각 헤드가 독립적으로 어텐션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CNN의 피처맵을 펑캣을 하듯이 여러 헤드의 결과를 펑캣을 하고 다시 성형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떤 셀프 어텐션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어떤 다른 독립적인 셀프 어텐션에서는 뭐 장기 의존성에 관한 뭐 문맥을 학습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어텐션에서는 뭐 형용사와 뭐 보어, 부사 이러한 이제 문맥적 표현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컨캣을 해 줌으로써 이렇게 좀 더 고차원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8개까지 씁니다. 싱글헤드 셀프 어텐션에서는 그 단일 색깔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레인보우 색깔이죠. 네. 좀 더 다층적인 표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 인풋으로 들어와서 인코더에 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한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거 했죠. 인풋. 그리고 인베딩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사이넌스, 코사이넌스 쓴다 했고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 겹쳐 놔가지고 쓴다. 그리고 이게 레지드얼 스피이고 이걸 뭐 n번 반복을 해가지고 인코더에서 컨테스트 벡터를 추각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디코더예요. 디코더를 정의를 하면은 이전까지 생성한 토큰과 인코더의 출력을 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인코더에 있는 아웃풋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쿼리가 딱 들어갑니다. 쿼리 벡터가.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를 거치는데 이것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또 거쳐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인코더스 아웃풋이랑 연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드포워드랑 에드넘을 또 추가해서 표현을 변환하고 학습을 안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선형 변환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디코더에서 다음 토큰의 확률 부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코더는 문장을 이해를 하는 과정이고 디코더는 그 이해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모델이 단어를 생성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그 입력 경로가 하나였는데 왜 디코더에서는 두 개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라 했죠? 뭐라 했죠? 키 밸류 커리. 감사합니다. 키 밸류 커리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냐면 인코더스 아웃풋은 인코더에서 이 커리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 새로운 키 벡터랑 커리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기에 중간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코더, 디코더, 크로스 오테이션을 하는데 그 입력 과정이 이렇게 인코더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 디코더에서 문장 토큰을 하나씩 생성을 한다 했잖아요. 생성이 될 때마다 이 인풋의 쿼리로 들어가서 인풋에 들어간 쿼리와 인코더에서 생성된 이제 키 벡터 그리고 밸류 벡터 이거를 세 개를 짬뽕 해가지고 또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스크드 셀프 어테이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셀프 어테이션의 정의는 뭐냐면 미래 정보를 차단을 해서 어토 리그레시블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이 어토 리그레시블 제너레이션은 자가 회귀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마스크드 셀프 어테이션을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면 디코더에서 토큰을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토큰 하나하나씩 출력을 한다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이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위해서는이라는 토큰을 출력을 하면은 직이라는 토큰이 출력이 돼야 되고 직이라는 토큰을 출력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런 게 순차적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컬을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해선이라는 이라는 단어를 셀프 어테이션 과정에서 참조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디코더는 제가 생성을 하는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셀프 어테이션 과정에서 미래 단어까지 참조를 하면은 그냥 이제 학생한테 시험에 대한 정답지를 줘놓고서 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하면 당연히 100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테이션을 써서 이 디코더 구조에서 이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에 로직 값에 미래 미래 시점에 해당하는 토큰들에 대해서 그 로직 값들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 쳐줍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변환이 되겠죠. 네, 아예 확률이 0으로.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토큰을 출력을 할 때마다 현재 시점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게 한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미래 정보를 차단해서 어토 리그레시블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랑 디코더에서 다 봤는데 좀 어렵잖아요. 뭐 NLP에서는 뭐 경상관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활성화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직관적으로 다 보이는데 처음에 이 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LP에서 배웠던 뭐 경상관법 뭐 이런 활성화수 이런 게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어떠한 손실함 수를 목적으로 두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W1부터 WN까지의 벡터가 입력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예측값을 이렇게 내놓겠죠? 그러면은 이 W2에서 WN 플러스 1은 각각 토큰의 미래 시점에 해당하는 아웃풋이고 그 아웃풋은 정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지. 이 프레드 값이 아웃풋이고 이거는 정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정답지 간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가지고 뭐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디코더에서 넥스트 토큰을 예측을 할 때 출력된 토큰이 다시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되는 자기 회귀적 생성을 한다. 그래서 T 시점에서 뭐 무엇보다를 이제 출력을 했으면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 무엇보다 다음에 올 규칙적인이라는 거를 디코더 트랜스포머에서 출력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가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쓰진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된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GPT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없을 때 이 버트랑 GPT가 양대 산맥 구조였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다른 이제 용도로 사용을 한 건데
이제 버트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인코더 온리 구조를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드 랭귀지 모델링을 학습을 하고 이제 어제 카페에 갔었어. 뭐 땡땡 사람 많더라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문맥을 토대로 이 네모에 해당하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가 제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이해를 하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글의 연관 검색어 기능 이런 거에 버트가 많이 쓰이고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랑 조금 다른데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제 디코더 부분만 씁니다. 근데 여기에 X가 들어가져 있는 이유는 이 커넥션이 인코더에서의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인코더가 없으면 수행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디코더에서 이 과정도 빼고 이 부분만 이제 따와가지고 디코더 온리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토큰을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게 현재 랭귀지 모델링에서 캐주얼하게 토큰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강하다. 그게 GPT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디코더만 따로 빼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다 소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워드 투백 나오고 어텐션이랑 트랜스포머가 제한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버트랑 GPT가 양대 산맥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구조가 소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문장을 생성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디코더만 쓰는 이 모델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라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전학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 사전학습 과정을 이제 필요 조건을 하는데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팅 자원이 이제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저 국민대학교를 팔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디코딩 알고리즘들이 이제 뭐 활성화되고 있는데 연구 주제로 그 디코딩 알고리즘에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그 머신러닝 하시다 보면은 뭐 그리드 서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드라는 뜻이 탐욕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눈앞에 제일 맛있는 거 보이면은 맛있는 거 이제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 단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탐욕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큰이 생성되는 후보지가 있으면은 그리 리서치 알고리즘으로 디코더 알고리즘 짜겠다 하면은 이제 더 다음에 올 토큰이 모델이 로직 값을 내놓고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이 도구의 0.4, 나이스의 0.5, 카의 0.1이 할당이 됐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높죠? 나이스가 제일 높죠. 그럼 더 나이스까지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스가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서 디코더에 들어가면은 우먼 하우스 가이 중에는 뭐가 제일 높죠? 그러면은 더 나이스 우먼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디코더에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어 0.5 곱하기 0.3, 0.02입니다. 근데 이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헤즈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0.036이니까 이게 최저값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디코딩 알고리즘이 바로 빔서치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경로만 고르는 대신에 상위 K개의 후보 경로를 동시에 일지를 하면서 더 나은 문장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디 서치 같은 경우에는 K를 1로 설정을 한 거고 이 해당 예시에서는 K를 2로 설정을 해서 빈서치 디코딩 알고리즘을 수행을 한 건데 앞서 그리디 서치와 다르게 더 확률값이 높은 약간 로컬 옵티마에 빠지지 않고 최저값을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예시로 들고 왔냐면 지금 현재 LLM 구조에서는 디코더만 쓰고 있고 이게 프리트레인드 하는 과정에서 사전 학습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회사들이 뭘 하냐면 이 디코딩 알고리즘을 좀 어떻게 잘 해보자. 이거를 잘 활용을 해봐서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 더 상황에 잘 맞는 이제 컨텍스트를 받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템퍼처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것도 디코딩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이 올 그 PI라는 확률을 구하려면은 이러한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는데 이 기존 소프트맥스 수식에다가 템퍼처리란 거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조절해서 생성의 다양성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템퍼처를 낮게 설정을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토큰의 소프트맥스 값들이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러면 9번 토큰이 안정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템퍼처를 높게 줬다 하면은 이 소프트맥스 분포가 좀 더 이렇게 균일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면 이 서비스 관점에서 이 GPT나 제미나이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모든 똑같은 답변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모든 학생들이 GPT를 썼다고 해봐요. 그 모든 학생들의 과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템퍼처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조절을 해 가면서 어, 생성의 다양성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소프트맥스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이제 정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디코딩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아까 빨리 끊을게요. 예, 아까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델이니까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PT의 P가 프리트레인드고 이 프리트레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에 있는 이제 모든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거를 끌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구글, 뭐 깃허브 이런 거를 텍스트를 다 크롤링해서 끌고 와서 학습 데이터로 써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모델에게 범용적인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프리트레인드를 이제 매번 하면은 좋은데 이 LLM을 아까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GPU에 태울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파인 튜닝 혹시 저번 주차 시간에 배웠나요? 개념을?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 라지 랭귀지 모델도 일종의 모델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데 어, 뭐 이러한 뭐 MLP 구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모두 업데이트하는 게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 하나 만드는데 천문학적이게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이렇게 레이어별로 뭐 레이어 1층, 레이어 2층, 레이어 3층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은 이제 프리즈를 해놓고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3번 레이어, 뭐 예를 들어서 3번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를 학습의 부분적으로만 하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자. 이게 이제 부분적인 파인 튜닝인데 최근에 LLM에서는 어떤 선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세 번째 방법처럼 이 마지막 출력층에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 하나의 이제 어디터를 하나 띄웁니다. 그게 다음에 설명드린 이제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인 로라예요. 로라는 로우 랭크 어답션의 약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이거를 풀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웨이트 가중치인 모든 벡터 차원을 다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로라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이제 조금 작은 이제 저차원의 벡터인 뭐 B행렬이랑 A행렬로 분해를 합니다. 선형대수를 배우면은
하나의 큰 행렬을 두 개의 작은 행렬로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라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저차원의 A, B 랭크 행렬로 분해를 하고 이 어댑터만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풀 파인튜닝이 아닌 부분 파인튜닝을 이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PFT라고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그 썸머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가 어떤 문장의 그 자연어를 입력을 받으려면은 토크나이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크나이징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컴퓨터의 어떤 내재된 인베딩 차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유사도와 그 개념적 관계성을 학습하기 위해 그 워드 인베딩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까지 저희가 배웠고 그 워드 인베딩이라는 게 나중에 RNN이나 LSTM 같은 랭귀지 모델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근데 RNN이나 LSTM 같은 것에서는 이제 시간축을 토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이제 연산 과정이 수행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등장을 해서 논리적으로 연산을 처리함과 동시에 컴퓨팅 장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인코더와 디코더가 나눠져 있는데 그 집- 현재는 디코더 올리의 모델이 지금까지 소타로 불리고 있고 그 디코더 안에서도 그 사전 학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컴퓨팅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디코딩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일종의 파인튜닝 방법들, 그런 로직들, 로라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은 이제 LLM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한 2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4년도에 똑똑하신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Pre-training as we know it will end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LLM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했죠? 그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모두가 지금 다 이제 LLM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이제 찾는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웹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똑똑해지면은 일종의 어떤 그 스케일링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LLM의 성능이 올라가는 스케일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은 그게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PT의 P가 이제 곧 끝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AI의 데이터가 이 석유자원처럼 고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LLM에 대한 수요가 요즘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많아지고 있는데 뭔가 경량화를 해서 기업의 이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코딩 알고리즘을 좀 더 로직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연산의 효율을 높이거나 추론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신뢰성이 더 높은 LLM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AI나 레그나 뭐 에이전틱 AI 이런 것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학문의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디프리브 세션 마지막 주차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